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사림입니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8월 8일 날 28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바로 지금 시험 나오는 거 지금부터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는지 그걸 좀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50문제의 지금 28회 시험이 있었던 거 그거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준비해 나갈 건지 이런 부분에 어떤 하나의 그 기반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잠시 동안만 만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수업 속에서 만나게 되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문제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공부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준비해 갈 건지 이런 쪽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일단은 먼저 여러분들하고 시험 자체가 어떤 식으로 등장을 했는지 그걸 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잠깐 놔두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28회 시험, 예상대로 여러분 시험 문제가 등장을 했네요.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여러분들 보시면은 전근대사, 자, 그리고는 근현대사. 큰 형태로 보면 이런 비중이 되겠죠. 자, 이 부분에서 이 근현대사 부분은 제가 항상 30문제 정도, 그 다음에 정근대사죠. 정근대사 부분은 한 30문제, 근현대사 부분은 한 20문제. 항상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의 추세가 전근대사 쪽이 조금 더 문제가 좀 많이 등장하는 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현대사는 조그만 2문제 정도 비중은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은 항상 시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장소를 물어본다든지 지역을 물어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조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전근대사라고도 표현하기도 그렇고 근현대사라고도 좀 표현하기가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이번 차수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등장을 했냐면요, 전근대사 부분이 28문제, 이 정도, 그 다음에 근현대사 부분이 17문제, 이 정도의 비중으로 등장을 했고, 나머지 한 5문제 정도가 이 정도가 시사적인 부분, 지역을 물어보는 부분, 장소를 물어보는 부분, 이렇게 해가지고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를 연결하는 쪽에서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는 60대 40 이런 비중으로 공부한다라고만 여러분들 계획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좋죠? 그래서 조금 여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잠깐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 전근대사 부분에서는 선사에서부터, 그죠? 여러 국가까지. 여기가 2문제였습니다. 여기가 한 2문제 정도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고대 쪽에서 등장을 했던 부분이 한 8문제 정도.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죠. 중세 이쪽에 여러분들 7문제. 요 정도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통 이제 조선시대 같은 경우가 우리가 아까 지역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역 문제가 이번 차수에 조금 더 많이 등장한 쪽이 되겠고, 조선시대가 조금 비중이 이번 차수에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조선시대의 문제가 11문제 정도.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는 28회 시험에서 이런 비중으로 등장을 했던 것이지 항상이지만 이 문제의 비중으로 등장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선시대가 다음 차수 같으면 좀 더 문제가 많이 등장할 수 있고 이렇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 얼추 보시니까 그렇죠? 28문제 이 정도가 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현대사 쪽에서는 개화기 있죠. 일제강점기, 현대사, 요렇게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개화기 쪽을 따라라랑 봤더니요, 여기서 여러분들 한 7문제 정도, 요 정도가 등장을 했고, 여기 일제강점기에서 6문제, 그리고 현대사에서 한 4문제, 이렇게 해서 17문제,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문제가 우리가 세시풍속을 다루는 문제 하나, 그리고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 한 2문제, 지역을 물어보는 문제 한 2문제, 이 정도가 등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근현대사 이쪽에서는 일제강점기의 문제의 비중은 조금 줄였고, 개화기 쪽이 조금 더 문제가 좀 등장을 한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건 이번 차수만의 특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의 비중을 60대 40으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시사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공부하는 부분이 아니고 공부를 하면서 항상 자꾸 제가 강조드렸던 공간의 개념,
그렇죠? 그리고 지역을 가지고 공부를 할 때는 이 공부를 하다가 어떤 지역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 시대는 어떤 부분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가는 그런 공부면은 충분히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그럼 이번 차수의 난이도는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신다 그러면은요, 요즘 그렇더라고요. 시험을 오늘 좀 보고 와가지고 다들 우리 친구들이 전부 저한테 이제 문자 보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저거 어려웠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들도 사실은 나옵니다. 그런데 시험 자체가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11회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28회 때까지 오는 이 기간 동안에는 시험의 난이도가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유달리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것이 이 전전 찬스였던 26회 차수였었죠. 거기가 조금 여러분들 좀 낯선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등장을 했었었고, 그리고 나서는 27회 시험이 있고 28회가 있다 그러면 이 전차수하고 비교하자면 이 전차수보다는 이번 차수가 문제를 풀기가 조금은 까다로웠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난이도가 그대로 평이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50문제를 한번 여러분들하고 해결을 해보면서요, 앞으로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런 부분을 설계하는 시간이 되고자 지금부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 이거 지우고 이제 한번 50문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자,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에코 좋습니다. 자, 28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문제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요, 자, 가시대의 생활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본적으로 항상 1번 문제는 구석기부터 철기까지 특징 물어보는 문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 왔었습니다. 자, 그런데 1번 문제 딱 봤더니요, 연천전공리, 제가 여러분들 구석기에 여러분들 유적지 가운데서 요즘에는 유적지를 대놓고 물어보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단지 이런 사료를 물어보면서 어느 시대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연천전공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강에서도 강조를 했지만은 그 내용 자체가 깊게 등장은 하진 않지만 연천전공리는 세계사적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 연천전공리라는 유적지가 굉장히 조금은 고고학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유적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아슐리아년 주목도끼, 바로 어때요? 메비우스의 약설을 정면으로 깨버린 바로 유럽과 아시아가 공존하는 사회를 보여주는 바로 주목도끼가 발견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그냥 풀어가실 때는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보니까 구석기에 주목도끼 나와 있구나, 구석기 문제 푸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접근하셔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시면 주로 동굴이나 맛집에서 살았다,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구석기입니다. 답은 1번이겠네요. 2번 가락바퀴 언제입니까? 신석기. 고인돌 정동기, 그렇죠. 거푸집을 이용한 세영동검이 나와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언제로 가는 겁니까? 바로 우리나라에서 바로 초기 철기가 됐었을 때 바로 한반도 내에서 독자적인 청동기가 만들어지는 모습, 그러면서 쓰는 특징적인 인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5번의 비살문이요. 너무너무 유명하죠? 신석기 때의 대표적인 토기입니다. 오케이? 답은 1번입니다. 자, 그리고 2번 보시면은 또 전형적인 문제죠. 자, 제가 여러분들 선사부터 여러 국가까지 하면은 3가지 유형의 시험 문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1번은 구석기부터 철기까지 유물 특징 물어보는 거. 2번째 문제가 있다면 고조선과 관련되는 문제. 또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 국가입니다. 부여, 고구려, 옥조동에. 거기서 2문제가 시험에 등장한다면 고조선의 역사 쪽이 빠고 구석기부터 철기까지의 특징과 여러 국가는 꼭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게 2번 문제에 등장했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 보시면은 이 나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책화가 있죠. 그리고 당궁, 과마, 반어피. 너무너무 유명하네요. 바로 어느 나라입니까? 동해를 얘기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러면 1번 소도가 존재하고 있다. 신성구역이 있습니다. 재정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상한. 그죠? 그 다음에 서옥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대리사이저라고 부르는 고구려의 전통적인 풍습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사출도를 다스리고 있다. 여러 가들이 바로 마가, 우가, 저가, 구가 이렇게 표현하는 부여를 얘기하고 있는 얘기. 그리고 4번에 봤더니 그러네요. 제천행사 동해의 무천이 되겠죠. 고구려 하면은 동맹이 있겠고, 부여하면은 연고가 있을 것이고, 바로 동해의 무천입니다. 예, 답은 4번이네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8조법을 만들었답니다. 이건 어느 나라입니까? 바로 고조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 고조선의 8조법이 한사군이 위만을 멸망시킨 이후에는 60조법으로 풍속이 각박해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쵸? 예, 답은 4번입니다. 3번을 볼까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고대로 들어갔습니다. 고대로 들어갔는데 이번 시험에서 특징 자체가 고대 그러면 여러분, 아이고 제가 이걸 이렇게 들고 있으니까 영 그러네요. 자, 여기 한번 잠깐 적고 가겠습니다. 자, 고대 쪽에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자, 정치사를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삼국시대 얘기가 있을 거고, 큰 틀에서 통일신라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발해의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보자 그러면 여러분들 후삼국 이런 얘기들이 있을 텐데, 이번에는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거의 좀 삼국시대 쪽에서 한 4문제 정도가 좀 집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삼국시대에서는 전형적인 형태들이 있죠. 왕의 업적을 물어보거나 아니면 시기를 구분하는 걸 물어보는 거구나. 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한 4문제 정도가 등장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럼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나 전쟁 그랬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7세기 상황, 삼국시대에 있어서 4세기부터 6세기까지 상황은 바로 국내전쟁의 얘기가 될 거고, 7세기 정도가 되게 되면 이건 이제 국제전쟁이죠. 저는 이제 세계대전이라고 거의 표현을 하죠. 예, 워낙 여러분들 수당 여기가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어때요? 거의 인구의 49%가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그 나라하고 전쟁이니까 저는 그냥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예, 그 7세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포인트 말씀드렸죠. 전쟁사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 어느 나라의 전쟁이고 순서가 어떻게 전개됐냐 이게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르가르랑 보시면 살수에 이르러 예 살수대쯤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전쟁은 어디와? 수나라와의 전쟁.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고구려와.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안시성을 공격하였다 이 얘기 나왔네요. 어느 나라의 전쟁입니까? 수가 멸망한 뒤에 바로 당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 인간의 상세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이 당과의 전쟁은 처음에 우르르 계속 깨집니다. 계속 깨지다가 안시성에서 막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당나라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고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로부터 나당 동맹이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의도하는 것은 결국은 가는 수와의 전쟁, 나는 당과의 전쟁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팩트를 정리하면서 가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1번 보시면 가가 나당 연합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였다. 허걱 이건 뭡니까? 고구려를 멸망시키는 얘기죠. 그죠? 667년 얘기니까 한참 뒤의 얘기가 되겠네요. 지금 수 이런 나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2번에 가 을지문덕이 이끄는 고구려군이 수의 군대를 예, 이거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쵸? 예, 이 수가 진입을 했었을 때 을지문덕이 여러분들 30만 명의 별동대를 성천강에서 여러분들 쓰러뜨리는 예, 이 모습이 나오겠네요. 자, 답은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수양제가 대군을 보내 고구려를 침공하였다. 또 여기서 수가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겠네요. 무조건 수가 멸망한 다음에 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좀 쉽게 여러분들 해결하는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 택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삼국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나라 관국원이 이끄는 위유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였다. 아, 이제 이런 문장이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의 고급 시험지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될 거냐 말아야 될 거냐고 범위를 지정하는 얘기가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관국원 기공비를 세우고 이런 쪽에까지는 여러분들한테 공부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3세기 때 여러분들 동천왕 때 고구려가 굉장히 휘청하는 모습을 보일 때의 얘기인데요. 저 조금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것들 답으로 잘 요구 안 합니다. 근본적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은 문장 속에는 들어는 있지만은 이렇게 기출문제를 보면서 아, 이 정도 상황만 이해하고 가면 되겠구나. 이런 쪽에서만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이런 부분까지 너무 꼼꼼하게 공부를 하려면 공부의 범위가 너무 많이 넓어지게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3세기 상황이다 정도입니다. 그리고 5번에 가와나는 연개소문이 주도하여 당군의 침략. 여러분들 어찌됐든 가는 수나라와 관계이기 때문에 당이 만들어지면 이미 수는 사라진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죠?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은 수와의 전쟁에서 여러분들 우리 을지문덕에 대한 살수대처 이것만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답은 2번입니다. 자 4번 한번 보실까요? 자 밑줄은 태왕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씩 웃으면서 태왕 그러면 여러분 누굽니까? 광개토대왕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자, 이 광개토대왕 끝에 보니까 또 이런 것까지 있습니다. 태왕이 그 시호와 같이 토지를 광개함에 이르렀다 나와 있네요. 그죠? 조선상고사면 신채호예요, 여러분들. 고대사를 써놓은 서술한 책 속에서 광개토대왕에 대한 얘기를 꺼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광개토대왕이니까요. 자, 1번. 폐학을 설립했습니다. 이건 소수리만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순수하게 거의 보면 왕의 업적을 물어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에 명락이라는 독자적인 연어. 예, 이게 광개토대왕의 모습이죠. 그쵸? 그리고 3번 전진의 순소를 통해서 불교를 수용하였습니다. 이거 언제입니까? 소수리만 때 4세기 때 얘기가 되겠네요. 그리고 4번에 당의 침입에 대비해서 천리장성을 쌓았다. 바로 영계소문이 정변을 일으키고 바로 영유왕 때의 얘기인데 영유왕 이런 사람도 우리가 뭐 굳이 외워야 되고 이래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 7세기 상황이 되겠죠. 그죠? 평양으로 천도해서 남진 정책을 본격화했다. 바로 누굽니까? 그 유명한 5세기의 장수왕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예. 어디 저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이거 종이를 넘기는데 제가 자꾸 더럽게 이렇게 손이 이렇게 갑니다. 이게 종이가 잘 안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가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이런 전형적인 형태들 어떤 것들 제가 삼국시대를 얘기하면서 두 가지. 항상이지만 왕의 업적은 중요한 부분인데 왕의 업적보다 먼저 순서적으로 중요한 건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그 4세기부터 6세기까지 흘러가는 그 시대적 상황을 여러분들 먼저 규명을 해두면 왕의 업적은 자연스럽게 따라붙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니까 그 형태의 전형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가보시면요. 고구려왕 거련이 몸소 군사를 일으키고 백제를 공격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가 지금 백제를 공격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선생님 저 거련 모르는데요. 예, 몰라도 됩니다. 예, 백제왕 경이 경 누군지 몰라도 되겠네요. 아들 문주왕 얘기인데요. 구원을 요청했답니다. 왕이 군사를 내어 구해주려 했으나 미처 도착하기도 전에 백제가 이미 무너졌고 경 또한 피살됐습니다. 그러면 고구려가 공격에 들어와가지고 백제왕이 피살됐다. 이거 한 가지 사실밖에 없죠. 백제가 누굽니까? 계로왕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이라는 사람이 계로왕일 거고 거련은 그럼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장수왕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거련 이런 걸 전부 공부해가지고 거련은 장수왕이었어? 이렇게 가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사료로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5세기 상황에서 475년에 한성이 함락되면서 계로왕이 전사하는 요 내용이 되겠고, 나는 금관국의 왕인 김부애가 어때요? 바로 무력과 함께 나라에 창고했던 보물을 가지고서 항복하였습니다. 그럼 금관국이라 그랬으니까 어디입니까? 금관 가야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가 항복을 했다면 누구에게 항복했습니까? 바로 법흥왕 때 항복하는 모습이죠. 그죠? 그럼 이건 6세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럼 그 사이에 있었던 일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여러분들 쉽게 보시면 답은 1번밖에 없어요. 백제가 웅진으로 천도. 여러분 한성이 함락당했으니까 당연히 옮겨가야죠. 그러니까 웅진으로 천도. 이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또 굳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바로 백제와 신라가 다시 한번 똘똘 뭉치는 결혼동맹을 이끌었습니다. 493년에. 뭐 이런 것도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6세기 초에 지증왕의 얘기를 꺼내도 상관이 없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등장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답은 쉽게 처리하고자 했습니다. 자, 2번 보시면 신라가 대가야를 멸망시켰습니다. 이건 누굽니까? 진흥왕 얘기가 되겠고, 고구려가 낙랑을 축출했습니다. 이건 4세기 고구려의 미천왕 때의 얘기가 되겠죠. 이 미천왕이 낙랑에 축출한 표현을 왜 우리가 이렇게 문장에서 자주 쓰냐면요. 답으로 요구하거나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미천왕이 낙랑을 축출함으로 해서 4세기 초에 한반도 땅대에는 한 군연이 모두 사라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한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4번 보시면 신라가 매소성에서 당을 물리쳤다. 이건 여러분들 뭡니까? 매소성 기벌포. 675년 6년에 신라가 삼국통일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한참 뒤에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신라가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했다. 황초령비, 마운령비 이런 걸 쌓게 되는 진흥왕 순수리. 바로 뭡니까? 진흥왕이 영토를 넓혀가는 과정. 예, 거기까지 올라가서 깜짝 놀라서 다시 내려오는 과정이 나오겠네요. 자, 답은 1번입니다. 자, 6번 보실까요? 자, 다음 가상 인터뷰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 예, 여러분 항상 말씀드렸죠. 제가 테마를 100개의 테마를 여러분들한테 항상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100개의 테마 중에는 시험 문제 안 걸리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100개의 테마를 불교면 불교, 예, 그 다음 유교면 유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불교 같은 경우에는 꼭 스님의 문제가 한 문제씩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 누구를 물어봤습니까? 대승기 신론서, 신문화쟁론 모든 것은 한마음에서 나오다는 일심사사 바로 통일신라 때의 원효라는 스님이 되겠네요. 그죠? 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1번 황룡사 구축목탑의 건립을 건의하였다. 이건 자장이라는 스님이 되겠네요. 예, 황룡사가 여러분들 진흥왕 때 만들어졌고 거기에다가 구축목탑을 만듭시다. 선동유왕 때 자장이라는 스님에 의해서 그 모습이 나오겠습니다. 2번에 무예가를 만들어 불교의 대중화. 예, 바로 원효 그러면 핵심이 뭡니까? 바로 불교의 통합화. 또 하나는 불교의 대중화. 예, 무예가 뭡니까? 나무아미타. 예, 이 아미타 신앙을 개창하는 그런 여러분들 무예가를 얘기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해동천대종입니다. 바로 고려시대 문벌귀족기 때 대가국사 의천이라는 친구죠.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한.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수선사결사. 바로 뭡니까? 보조국사 진울의 얘기죠. 무신직공기 때. 그리고 5번에 유불일치선. 어이구, 진울의 때 제자입니다. 바로 뭡니까? 해신이라는 사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교 문제를 가지고는 윤리나 이런 쪽은 사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역사에서 바라보는 이 불교를 가지고 시험을 낼 때는 항상이지만 뭡니까? 대표적인 스님을 가지고 그 스님의 특징을 가지고 내는 거다라고만 여러분들 정의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그 다음에는 여러분 7번 한번 볼까요? 자,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 그랬습니다. 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다. 일단은 부여 이런 얘기 나오니까 이거 느낌이 여러분들 백제 쪽으로 가는 느낌이죠. 그죠? 감각적으로라도. 자, 왕족, 복심, 승려, 도친. 예, 이런 좀 특이한 친구들. 흑지상지, 복심, 도친. 이런 친구들이 백제가 660년에 멸망을 하고 바로 백제 부운동을 벌리는 얘기를 꺼내던 거 있네요. 그죠? 그러면서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이 백제 부흥운동을 벌일 때 가장 결정적인 얘기가 하나 있죠. 누가 와서 도와줍니까? 외가 와서 배를 400척 가지고 와가지고 백강에서 전투 벌이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다가 여러분들 박살나고 갑니다만은 예, 그 모습을 여러분들 결국 물어보는 거 아닌가 싶겠네요. 어디 볼까요? 한번 1번 완산주를 도읍으로 정하였다. 예, 완산주는 여러분 전주네요. 이렇게 도읍 정한 사람 누굽니까? 바로 견훤이라는 친구죠. 그죠? 후백제, 그렇죠. 그 다음에 안동도읍을 요동으로 몰아내고 있습니다. 예, 요거 여러분들 재밌네요. 안동도읍이네요. 어디 잠깐 볼까요? 자, 백제를 여러분 멸망을 시키고 나서 당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바로 웅진도독부, 예, 그리고는 계림도독부, 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바로 국내에다가 어때요? 바로 백제 지역과 신라 지역에다 도독부를 설치를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나서 바로 평양이죠. 평양에다가 안동도호부 이렇게 설치를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되는 겁니까? 이 한반도 땅을 전부 군현 지역으로 통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이것 때문에 이제 나당연합은 깨지게 되는 모습이 되겠네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음에 당연히 신라와 바로 고구려 유민 이런 사람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안동도읍을 바로 요동 쪽으로 몰아내는 과정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무슨 뭐 문장을 보고 외운다 이런 거보다는요. 당연히 안동도읍가 만들어지고 삼국통일이 되는 과정이라면 안동도읍을 몰아내는 과정이 나오겠구나. 그런 생각하는 거 그런 기분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백강에서 왜군과 함께 당군에 맞서 싸웠다. 바로 백제부운동 이후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니까 아이쿠 중국의 5월과 후당에 외교 사절을 보냈다. 아이고 이거 재밌는 표현이네요. 자 근데 여러분 5번에 보시면 또 신라의 금성을 습격해서 경혜왕을 살해했다. 이 표현은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바로 후백제의 견훤의 얘기죠. 견훤이 여러분들 경혜왕을 살해하러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이 경주 사람들이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견훤을 그때부터 너무너무 미워하게 되는 모습이 나오죠. 하지만 후백제는 이걸 통해서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신라라는 나라는 이미 끝나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또 보여주기 위한 작업이 또 견훤의 작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는 과정에서 왕건과 여러 가지 전투들이 벌어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 견훤인지 알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승리자의 역사에서 서술되다 보니까 견훤이나 이렇게 패배자의 역사 속으로 가는 사람들은 맨날 무슨 뭐 세금을 포악하게 걸었다더라 이런 얘기들만 서술되어 있는 게 아니고 바로 4번과 같은 문장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외교적인 부분에 있어서 능했던 견훤이기 때문에 견훤이 바로 어때요? 바로 후월 후월입니까? 예. 바로 5월 그 다음에 어때요? 후당 이런 데들과 바로 외교적인 이런 교섭들을 하고 있는 모습 이게 바로 견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이 항상이지만 어디에든지 빼놓지 않고 있는 문장인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견훤 그러면 뭔가 막 안 좋은 일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만 여러분들 바라보지 마시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예, 이 얘기도 견훤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8번 한번 볼까요?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그럼 근데 이거 너무 국선도 풍월도 이걸 우리가 따로 뭐 공부해가지고 시험 봐야 된다고 이런 얘기도 또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봤더니 여러분들 모두 있습니까? 원강이 제시한 세소고개 신라가 삼국통일할 때 크게 뭡니까? 화랑도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 화랑도는 바로 누구 때?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이 돼가지고 화랑 1명과 남도 7, 8명이 바로 어때요? 많은 사람들을 뭐 돕기도 하고 무술도 하고 뭐 그러니까 무예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유교경전도 공부하고 예,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화랑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밖에 없겠네요. 1번 경당이 나와 있죠. 이 경당은 여러분들 바로 고구려의 지방에 있는 학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추정컨대 이제 장수왕 여러분들 만들어져 보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박사와 조교를 두어 유교경전을 가르쳤다. 예, 이건 여러분들 어디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냐면 통일신라 돼가지고 신문왕이 국학이라는 걸 설립을 하죠. 그죠? 예, 이 국학을 설립을 했으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전체적으로 유학교육이 보급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식으로 박사와 초교 이런 식으로 둬가지고 체계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뭐죠? 오경박사 백제 같은 오경박사 이렇게 있듯이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가려고 했던 나라 바로 통일신라의 국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경도광 때의 모습이 되겠네요. 자, 4번에 정사함 유명한 거죠? 정사함의 바로 백제의 얘기가 되겠고 귀족들로 구성되어 만장일치제로 운영됐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화백회의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죠. 그쵸?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9번으로 가보시면은요, 드디어 이제 고대 쪽에서 문화재의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문화재 보실 때도 굉장히 희한하고 이런 문화재가 절대로 답으로 요구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항상 수업에서 지목해드리는 문화재 이런 것들이 돌아가면서 시험 문제로 등장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1번, 2번, 3번, 4번, 5번들은 나머지들은 다 옆에 출연하는 게스트들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포인트 한번 잡아볼까요? 자, 경주에 있는데요. 신라 석탑 가운데서 가장 오래돼 있고요. 이 탑은 돌을 벽돌 모양으로 다듬었습니다. 밑줄 거기다 그으시죠. 예, 바로 뭐예요? 벽돌 모양의 어때요? 석탑이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 신라의 석탑으로서 이거 뭐 있습니까? 바로 분황사 모전석탑. 제가 여러분들 탑 얘기하면서 항상 여러분들 신라 하나 유일하게 표현했던 거, 예, 그걸 여러분들 여기서 잡으시면 되는 거겠네요. 그쵸?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5번이 되겠고요. 이거 보시면 금방 아시겠죠? 벽돌 모양으로 쌓은 석탑입니다. 어디 여러분들 1번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그 유명한 뭡니까? 불국사 3층 석탑이죠. 여기 깨봤더니 무구정방 대단을 배우도 여기서 나왔었죠. 2차 시켰을 때. 2번은 여러분들
그 유명한 여러분들 통일신라가 막 들어갔었을 때 가문사에 있는 가문사 3층 석탑이 되겠네요. 그리고는 여러분 세 번째 걸 딱 봤더니 어이구 이거 여러분들 근데 이거 절대 사고로 잘 요구 안 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안동에 있는 신세동 7층 전탑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표현은 뭐예요? 전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이게 또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데 답으로 요구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하면서 이제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 탑의 종류에는 세 가지 정도 바로 여러분들 어이쿠 죄송합니다. 자 뭐라 그럴까요? 목탑이 있고 그 다음에 석탑이 있고 그 다음에 전탑이 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목탑은 우리가 삼국시대 때부터 있어야 되는데 다 타버려가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목탑입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는 표현 틀렸네요. 자, 이 목탑을 우리가 규격점은 어디서 잡을까요? 그래서 17세기 와서 법주사 팔상전 이렇게 잡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것이 이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탑입니다 라고 현존하는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보통 봤었을 때는 삼국시대 때부터 쭉 가는 것은 삼국시대 때부터 가는 건 전부 석탑 얘기를 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조리 목탑 양식을 했든 어쨌든 간에 석탑으로 그리고는 이 전탑이라는 부분은 벽돌탑인데 요놈은 여러분들 보통 중국 양식을 닮은 것들이거든요. 원래 벽돌을 사용했다는 얘기가 보통 쓰이는 것들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탑을 보실 때는 영광탑, 발해의 영광탑 하나만 봐둡시다 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제가 말을 아끼는 차원에서 주로 얘기를 안 하는데 바로 여기 있는 안동에 있는 신세동 7층 전탑이 통일신라 때의 전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통일신라를 배우면은 3층 석탑이 전형적인 탑입니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탑들까지 제가 수업 시간에 막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정없이 피곤해지죠. 그쵸? 이런 또 예외 조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은 이렇게 기출 나온 곳에서 이런 탑이 있구나 통일신라 때 이런 7층 전탑도 있구나 뭐 이 정도의 예상으로서는 잠깐만 봐두시면 됩니다. 예, 더 이상 여기를 뭐 공부를 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맞습니다. 바로 발해의 영광탑 요 모양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0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항상이지만 발해 문제는 한 문제 정도가 절대 빼놓지 않고 제가 등장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예, 이번에는 이 문화유산을 만든 국가 그랬으니까 이게 그 유명한 뭡니까? 동경영원부에 있는 이불병자상입니다. 바로 고구려를 계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도 발해 문화재 몇 가지는 딱 보여드리면서 이 문화재들은 기억해 두십시오 라고 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발해 문제 푸는 거네요. 자 기억 서경을 북진 정책의 전진 기조로 삼았다. 이건 고려 왕건이 얘기가 되는 거겠고 자 리을 중앙육부의 명칭은 유교식으로 갔다. 충임의 지예신 이렇게 갔기 때문에 당의 삼성육부를 모방은 했지만 독자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쵸? 자 리을 인한 대응 등의 독자적 연어 발해가 이런 독자적인 연어를 썼습니다. 인한은 무왕대 대응은 문왕대 이런 모습으로 가겠죠. 오케이. 답은 니은 디귿이 될 것 같고요. 3번이 될 것 같고 리을에 보면은 지방관을 감찰하기 위해서 외사정을 파견했습니다. 이건 통일신라의 얘기입니다. 바로 통일신라 때는 중앙에다가 사정부라는 감찰기관을 두고 바로 지방에 파견하는 걸 외사정 이렇게 부르는 것이 되겠죠. 그쵸? 좋습니다.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고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밑줄은 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거기 보시니까요. 왕의 업적인데, 이제 서서히 이제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바로 중세 쪽으로 넘어왔죠. 7문제가 등장했던 중세 쪽에 들어와서 또다시 왕의 업적을 물어봤습니다. 항상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강조하죠. 나라가 맨 처음에 만들어지는 시점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왕의 업적을 끌어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왕이 어떤 왕인가 한번 볼까요? 자, 징의 정무를 새로이 해야겠는데 정치 옳고 그름을 논해야 되겠답니다. 근데 끝에 있죠. 바로 최승로의 싱후 28점. 이거 하나 나올 수 있는 왕 딱 한 명 있죠. 바로 고려시대의 성종이죠. 그쵸? 그 성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러분들 1번 보시면은요. 관악의 재정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현고를 두었다. 이건 여러분들 문벌귀족기 때 예종이라는 왕인데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문벌귀족기 때 예종, 숙종 이런 친구들을 머릿속에 외우려고 전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한테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고려 문벌귀족기 때 바로 과거를 통해서 문벌귀족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뭐가 발달하게 되더라? 사학이 발달하더라. 사학이 발달하게 되면은 왕권이 약해지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왕권을 강화하자는 차원에서 관학진흥책이 나오더라. 예, 그 부분에서 하나가 양현고다. 예,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네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흑창. 예, 요건 여러분들 태조 왕건입니다. 이 흑창이 바뀌어서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의창이 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쌍기의 건의로 과거제도. 예, 그 유명한 광종의 얘기죠. 그죠? 자, 네 번째, 지방 12목에다가 지방관을 파견했습니다. 유교 정치합시다. 그러면 근본 베이스가 두 가지 까진다고 그랬죠. 바로 왕의 대리인으로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또 하나 뭐예요? 중앙에다 학교 만드는 거. 그쵸? 유교교육 강조하기 위해서. 자,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번에 전민변정도감을 두었습니다. 누굽니까? 공민왕 얘기죠. 예, 이번 차수에는 안 등장했습니다만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친구가 되겠죠. 그죠? 예. 12번 한번 보실까요? 자, 가마에 들어갈 내용 그랬습니다. 야, 무신직공기에 여러분들 권력기구에 대해서 이번 차수에는 시험을 냈습니다. 예, 무신직공기 가면은 시험 낼 수 있는 패턴이 이 권력기구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하층민의 반란, 예, 그리고는 몽고의 침입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번 차수에는 아주 대놓고 여러분들 어때요? 무신직공기의 주요 권력기구에 대해서 내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중방은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정중부 경대승 이음인 때의 최고 회의기구로서 권력이 집중됐던 것이죠. 그죠? 자, 그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 가보시죠. 국정자문을 위한 문신들의 수기기구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거기 마에 있는 서방이죠. 그쵸? 문신수기기구. 이건 최우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는 나는 여러분들 볼까요? 최후의 집에 설치된 인사행정 담당기구. 이게 그 유명한 정방입니다. 라인은 예, 이 정방은 유명한 거죠. 이 정방이 최후가 맨 처음에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인사기구입니다. 그런데 무신집권이 올라가고 나니까 이 인사기구가 권문세족에 의해서 장악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후 때 최초로 어때요? 나중에 신신사대부가 될 수 있는 향리의 자제들이 여기를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권문세족기 돼가지고는 바로 원간섭기죠. 원간섭기 돼가지고는 권문세족이 여기를 장악하고 있죠. 그랬다가 여러분들 공민왕이 엎쳐가면 나오죠. 정방을 폐지하였다. 예, 바로 권문세족들의 장악기구였던 인사기구를 폐지함으로써 다시 신진사대부가 등용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그 정방입니다. 오케이. 자, 바로 근데 여러분들 답은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절대 요구를 안 합니다. 자, 교정도감이죠. 교정도감은 최씨 무신 정권에서 국정을 총괄한 최고 권력기구다. 빙고. 답은 3번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치안 유지 및 전투의 임무를 수행한 군사기구입니다. 요 놈은 뭘까요, 여러분? 삼별초죠. 그쵸? 최후가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들, 바로 처음에는 여러분들 뭐 약간의 좀 뭐예요? 사병집단처럼 만들었다가 나중에 여러분들 몽고의 항쟁에서 활약을 했던 바로 삼별초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네요. 그리고는 다섯 번째, 제추회의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제신과 추민으로 구성된 법제와 격식을 논의한 회의기구. 이건 여러분들 두 가지가 있는데 도변마사 신목도감 여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신목도감이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가 이렇게 도감, 전민변정도감, 신목도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게 되면 도감이 붙게 되면 이건 임시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법제를 날마다 여러분들 만들겠습니까? 그렇죠? 임시기구로서 신목도감을 얘기합니다. 오케이? 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문장은 이렇게 제가 여러분한테 해설은 하겠습니다만은 답을 찾는데 이렇게 크게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 이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자, 13번 보겠습니다. 가해 침입에 대한 고려에 대해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 보시니까 이제 어때요? 항상 고려시대는 대외관계가 시험 문제에 등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여러분들 거란의 1차 침입하게 되면 서해의 강동용지 이거 너무 티나는 얘기고 3차 침입 그럼 강감찬의 퀴즈 대체 이것도 너무 티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뭘 물어봤습니까? 양규가 선전을 하는 2차 침입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물론
많이 깨져버립니다만은, 예, 그 2차 침입. 두 번째 줄 마지막에 보면 양규 있죠. 예, 그래서 거란의 2차 침입 현종대의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문제는 그냥 크게 봤었을 때 뭘 얘기하는 겁니까? 거란, 요걸 물어보고 있죠. 그죠? 그럼 1번 보십시다. 별무반 동북구성, 뭡니까? 여진. 그렇죠? 그 다음에 김윤우의 활약으로 처인성에서 살리타를 처결했던 거 뭡니까? 몽고. 그죠? 화포를 이용해서 진포됐죠. 최무선이죠. 왜구. 그렇죠? 답은 4번이 되겠죠.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초조대장경. 그런 다음에 어때요? 이 초조대장경이 몽고 침입 때 타버리고 나니까 몽고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게 백만대장경. 이렇게 되겠죠. 그죠? 다섯 번째, 쌍성 총간부를 공격해서 전략, 이거 누굽니까? 공민왕이죠. 아이고. 공민왕의 시험 문제에 안 등장시키더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문장 속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자, 다음 보실까요? 14번입니다. 어이구, 이거 지역 문제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지역 문제는 제가 정근대사냐, 근현대사냐, 이런 식으로 구분하지 않고 갔습니다. 자, 통일신라 혈부진. 아이고, 이거 여러분들 모르신다면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몽항쟁기의 임수도. 여러분들 몽고가 쳐들어오거나 이런 친구들이 저쪽 만주나 이쪽에서 쳐들어오면 얘들이 바다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어때요? 바로 여러분들 섬으로 이렇게 피난가는 모습. 예, 강화도가 되겠네요. 그리고 조선시대에 와서 정족산 사고본. 예, 바로 여러분들 조선왕조 실록을 처음에는 네 군데다가 여러분들 바로 춘추관, 성주, 전주, 춘추관? 그죠? 충주, 예. 성주, 정주, 충주. 이렇게 네 군데에 뒀다가 임진왜란 때 이것들이 전부 훼손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산속이나 이런 식으로 꼭꼭 숨겨놓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예. 그 중에서 하나인 강화도입니다. 예. 항상 제가 지역의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따로 이렇게 지도로 여러분들한테 위치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푸는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럼 1번. 유경공원이 설립됐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서울에 있겠죠. 그쵸? 이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부분이 아니고. 2번. 최초의 근대적 조약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죠. 그쵸? 예, 강화도 조약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강화도입니다. 예, 답은 2번. 조선 형평사 끊임없이 제가 시험 문제에 잘 등장하는 곳이랬죠. 형평운동 딱 그러면 조선 형평사가 만들었다 어디입니까? 진주. 예, 굉장히 특이한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울산장려운동 어디? 평양. 예. 이건 제가 수업 시간에 전부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 해결하는 쪽으로만 접근하겠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에 의해서 불법으로 점령당하고 바로 거문도가 되겠죠. 예, 2년 반 동안 여러분들 점령당했었던 곳. 예, 그곳이 되겠습니다. 예. 어디 15분 한번 볼까요? 자, 15분에서 또 문화유산이 나왔네요. 자, 여기 여러분들 영주에 있답니다. 자, 팔짝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고, 제가 너무너무 항상 강조하는 거 있죠. 주심포 양식. 예, 시험에 너무너무 잘 등장하는 거. 자, 고려 전기 때부터 유행했던 이 주심포 양식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3개 있다 그랬습니다.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예, 그 중에서 지금 하나를 물어봤는데 바로 배을림 기법 이렇게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렇게만 가버리면 여러분 주심포에다가 배울림 기법 이렇게만 가면은요 수덕사 대웅전도 사실은 가능하거든요. 근데 수덕사 대웅전은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바로 뭐예요? 팔짝지붕이 아니라 막대지붕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이제 선명하게 구분이 되는데, 그래도 이제 그보다 조금 더 문제를 좀 편하게 내고 싶었네요. 그래서 부석사 소조아미타 열애자상. 예, 바로 여러분들 고려시대에 바로 통일신라의 어때요? 기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바로 이런 것까지 있다라고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석사 무량수전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1번에 있는 수덕사 대웅전이 이게 바로 막대지붕의 형태 이렇게 대칭되어 있는, 그리고는 앞쪽으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 이게 팔짝지붕입니다. 물론 조선시대 들어간 우진각지붕 이런 것들도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 구분해 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3번에 보시면 쌍계사, 얘가 하동에 있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건 당연히 다포의 형식이죠. 그러니까 항상 시험 문제를 물어볼 때는 다포는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주심포.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 나머지 걸 해결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예. 자, 16번은요. 밑줄근 이 역사서에 대한 설명 그랬습니다. 자, 이 역사서 여러분들 김부식이 인종의 명을 받아가지고 본기, 지, 표, 열전 바로 기전체 양식 뭡니까? 삼국사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명하기 답이 1번에 있네요. 유교사관에 기초해서 기존체 형식으로 서술해야 한다. 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100개의 테마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역사서에 관해서 바로 삼국시대 때부터 쭉 조선 후기까지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예,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 잘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인 삼국사이죠. 그죠? 자, 그럼 답은 1번이 되겠고, 2번은 자주적 입장에서 단군의 건국 이야기를 수록했습니다. 자, 그럼 자주적 입장에서 갔다. 그럼 여러분 고려 후기에 가가지고 삼국유사 제왕운기 있는데 이 표현은 여러분 어디 가깝습니까? 이승유의 제왕운기죠. 그렇죠? 바로 제왕운기가 중국사를 상본에 쓰고 하본에다가 여러분들 어때요? 바로 우리나라 역사를 쓰면서 단군으로부터 내려온 나라예요. 이렇게 여러분들 서술하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사초와 시전기 등을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성한 거. 이게 뭡니까? 조선왕조실록이죠. 그쵸? 예. 그리고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관서가 뭡니까? 이게 바로 삼국유사. 그리고는 5번째, 고구려 건국기의 동명왕편이죠. 그쵸? 예, 이규보의 동명왕편. 예, 제가 인강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쪽에서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는 17번입니다. 예, 바로 이건 뭡니까? 바로 고려시대부터 조선까지 오는 토지제도를 그냥 순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같으면 토지제도가 상당히 좀 어렵게 내는 부분도 좀 등장을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토지제도 이 부분을 가장 원론적으로 수조권의 개념, 그 다음에 고려부터 조선까지 오는 토지제도가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느냐, 이 정도의 과정에서 여러분들 물어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거기 보시니까 일단 저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순서 찾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바로 순서대로 한번 가봅시다. 나를 보시면은요, 왕 16년에 녹봉을 다시 업되고 다시 노급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반복해 봅시다. 삼국시대에는 노급, 시급 이런 것들을 지급해 주다가 통일신라 신문학교 왕권 강화 차원에서 노급을 폐지하고, 노급 폐지가 아니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예, 이 표현을 써야 되겠죠. 관료전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습니다. 그런데 경도광 때 되니까 다시 노급을 부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통일신라 때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은 어디로 가볼까요? 가로 가볼까요? 오케이, 그러네요. 자, 전식과를 제정하였다. 예, 그랬으니까 뭐예요? 바로 경종 때 바로 시정전식과가 시작되는 모습이 되겠죠. 광종이 과거제도를 시행했으니까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인 경종 때 전식과가 시작되는 모습. 그쵸?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갈 것이 라에 있죠. 바로 거기 키워드가 있네요. 과정법을 공양왕 때 실시하는 모습. 그러면서 조선의 역사가 열리게 되겠죠. 그쵸? 그리고는 다로 가볼까요? 와, 이렇게 돼 있네요. 직전법을 세조가 실시했는데 직전의 세는 소재지의 관리로 하여금 감독하여 거두어 주도록 하라. 오케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성종대의 관수관급제죠. 그렇죠? 직전의 폐, 바로 뭡니까? 농민들한테 가서 10분의 2, 10분의 3을 뜯어내는, 요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직접적으로 어때요? 바로 농민의 세금 자체를 관아에다 놔두고 관리가 거기에 와서 가져가도록 하는 바로 관수관급제를 얘기합니다. 성종대.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죠. 나가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18번. 어이구, 또 이번에 세시풍속이 나왔습니다. 제가 제 교재 맨 뒤에 보시면 여러분들 세시풍속을 1월부터 12월까지 넣어놨는데, 어쩔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 추석을 이걸 가지고 냈는데, 제가 어쩔 수가 없다고 표현하는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8월달에 시험을 8월 8일날 이렇게 시험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시험 문제가 겨냥하는 바가 세시풍속 쪽으로 가면 추석이라든지 아니면 7월 7석 이쪽으로 좀 많이 가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추석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문제를 여러분들 공부를 막 따로 엄청 준비해가지고 봐야 되는 부분들은 아니겠죠. 그쵸? 3번의 문장 보니까 음식은 한과인처럼 했으니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쵸? 1번에 입춘, 2번에 우수, 4번에 설날, 5번에 정월, 대보를 이렇게 갔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진지하게 앞으로 따로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이 부분 다른 특별한 해석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9번 잠깐만 보실까요? 자, 19번 가화폐. 예, 제가 화폐도 또 단독으로 테마로 끊어놨습니다. 그렇듯이 이 화폐는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금은은 국가의 보물이랍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구리를 섞어서 제조하고 있어서 이 그문들을 엄밀하게 은을 가지고 어때요? 나라에서 화폐를 만들어 보겠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은병이죠. 그렇죠? 그런데 요것을 은병을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지도 모양을 보았는데 입구가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활구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네요. 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근데 제가 이제 원하는 건 이겁니다. 바로 은병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망통보라든지 요런 화폐가 유행했던 시점, 유행이라기보다는 유통시키려고 했던 시점은 언제냐? 바로 문벌귀족기 때죠. 예, 숙종 때 이럴 때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벌귀족기 때는 자꾸만 있던 왕들 입장에서는 이 문벌귀족들의 세력이 너무 세지다 보니까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작업에서 바로 이렇게 화폐를 유통시켜보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겠구나 라고 여러분들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1번 청과의 교역을 하는데 여러분들 사용했던 거고,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우리나라 여러분들 상품통보 이런 것들도 사용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청과로 보통 교역을 할 때는요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의 뭐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다이렉트로 여러분들 넘겨주게 됩니다. 오케이? 예, 우리 이거 성격이 잘 안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그쵸?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선시대에 전국적으로 유통됐다. 이게 대표적인 이제 상품통보가 되겠죠. 조선 후기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학보는 고려의 성종대죠. 건원중복 이렇게 부르는 거죠. 중국이 건원통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걸 본떠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게 건원중복 이게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복궁 충군의 재원을 마련하려고 했다. 이거 뭔지 아시겠죠? 당백전이죠. 그죠? 흥선대원군의 모습입니다. 어디 20번 한번 보실까요? 예. 자, 밑줄은 왕의 제위식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선시대로 딱 들어가니까 또 조선시대에서 이제 왕의 업적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자, 그러면 조선시대 딱 들어가면 제가 여러분들 왕 6명, 이 정도만 여러분들 먼저 정리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왕 5명. 예, 5명은 초창기 왕부터. 예, 그 왕들 가운데서 한 명이 또 시험에 나왔네요. 자, 뭡니까? 조선의 7대 왕이면서 계유정난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예, 계유정난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어때요? 바로 이 세조라는 친구가 바로 영의정이 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갖게 되는 모습이 나오겠죠. 그쵸? 예. 자, 그러면은 이 밑줄근 왕 그랬으니까 세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십시오. 초계문 신제 정조죠. 그죠? 2번 집현전 폐지 왕공각. 그렇죠. 이 친구도 콤플렉스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집현전 이런 거 폐지해버리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 세조가 되겠네요. 현량과 실시하여서 신진사림을 등용하고자 했다. 바로 뭡니까? 조광조의 개혁정치죠. 그러니까 중종대의 모습입니다. 균역법을 시행했습니다. 그 밑에 탕평비를 건립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영조의 얘기가 되겠죠. 예, 탕평비를 건립하고 균역법 실시. 그죠? 예, 4번, 5번은 영조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1번 패턴은요, 항상이지만 조선시대의 회화를 가지고 낼 때는 회화를 단독으로, 회화를 이해하는 누구 거냐, 이런 식으로 조금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인 패턴이 어느 시대 때의 회화를 물어보면서 이 시대의 시대상은 뭐니? 이렇게 물어보는 패턴이 좀 더 강하다 그랬죠.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안견의 여러분들 몽유도원인데 이게 15세기 그쵸? 안견의 몽유도원도 하고 강희안의 호사관스도 이 두 작품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15세기에 좀 보통의 산수하고 다른 좀 약간 좀 몽환적인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그래서 일본의 무로마치마고 영향을 줬던 그런 회화 작품입니다. 그럼 15세기를 물어봤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삼강행식도 세종. 그러니까 답은 1번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2번, 3번, 4번, 5번 처음 보시면 뭡니까? 조선 후기 얘기입니다. 고구마, 예, 18세기에 들어온 거고요. 장용영, 정종대, 천리경, 예, 조선 후기 돼가지고 여러분들 서양 여러분들 어떤 문물들이 도입되는 모습. 동이수세복은 이제 19세기 여러분들 사상의학입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답은 1번밖에 없겠네요. 자, 22번입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 조선시대 딱 들어가가지고 빼놓지 않고 내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서원, 향약 이런 것들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 딱 보시니까 조선시대의 사설교육기관입니다. 예, 사설교육기관. 그럼 여러분들 기본이 뭐예요? 서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보셨을 때.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뭐 충분히 읽어보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1번
좌수와 별감을 선발했습니다. 뭡니까? 유향소. 항상 빼놓지 않고 여러분들 등장하는 문장들 중에 하나네요. 그 다음에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그리고 여러분 2번하고 4번 묶어보십시오. 전국의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치했다. 이게 바로 지방에 있는 조선시대의 국립학교의 뭡니까? 향교죠. 그렇죠? 얘들은 여러분들 중등 국립학교로서 바로 부목군연당에 꼭 하나씩 설치를 했고 이제 거기까지 내려가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없었나 보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라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는 이렇게 가는 모습이 향교입니다. 그리고는 3번에 국자학, 대학, 사문학 이런 식으로 나누어 교육했던 거 이게 고려시대 성종 때 만들어진 국자감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자학, 대학, 사문학 이렇게 하면서 유학부하고 기술학부 이렇게 두면서 바로 여러분들 바로 기술교육까지 가르쳤던 게 국자감의 특징이겠죠. 그죠? 예. 답은 5번이죠. 이걸 보러 바로 이제 사획서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이왕 이제 막 주세풍의 백운동 소원을 사획화 시켜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엄청난 지원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병폐가 되는 쪽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예, 좋습니다. 자, 23번 한번 보실까요? 자, 23번입니다. 자, 가인물 그랬는데요. 예, 인물론을 물어봤습니다. 자, 조선 건국의 주역 이렇게 해가지고요. 호는 삼봉이 됩니다. 이성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딱 공부해가지고 시험 문제 푼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여러분들 누군지 아시겠죠? 정도전입니다. 정도전 하면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조선이 열리는 데 있어서 사상적인 체계에 있어서 성리학의 위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높이기 위해서 신랄하게 고려의 불교를 비판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불시작변이죠. 그리고 조선이 열어가는 근간에 여러분들 법전의 체계를 만드는 조선경국전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사람 바로 정도전입니다. 오케이, 답은 1번에가 있네요. 그대로. 자, 2번부터 여러분들 볼까요? 만권당에서 원의 성리학자들과 교류하였습니다. 예, 만권당은 충선왕 때 여러분들 만들어졌던 건데 이 만권당은 여러분들 원의 원경에가 있습니다. 여기 이재현이라는 여러분들 학자가 가서 여러분들 뭐 그 원나라의 종맹부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교류하는 모습, 예, 그 모습이 되겠네요. 수미법을 주장했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죠. 그렇죠. 예, 대동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공납의 폐단들을 없애기 위해서 바로 쌀로 내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입니다. 그 다음에 홍일강력 대국도주도 이건 여러분들 조선 태종 때 만들어지는 여러분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동양 최고의 세계 지도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뭐 이거 김사영이라든지 이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제작에 관여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외우실 필요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뭐 나중에 홍일강력 대국주도 누가 만들었대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는 없습니다.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훈련도감의 설치. 훈련도감의 설치를 건의한 사람은 뭐 예를 들어서 유성룡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호신설을 통해 가지고 예, 명나라에서 책이죠. 기호신설을 통해 가지고 훈련도감이 만들어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건의한 사람 유성룡이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훈련도감이 언제? 바로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정유재란이 있기 이전에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훈련도감이 만들어지고 있거나 이게 더 중요한 사실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답은 1번입니다. 자, 24번 보실까요? 예, 윤집과 최명길 이렇게 나왔네요. 자, 윤집 이런 친구들은 바로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최명길이가 여러분들 주화파 이러니까 윤집 같으면 주전파, 주전파, 예, 주전파 이렇게 하려다가, 예, 주전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쟁합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존심이 상한됩니다. 뭐 때문에? 바로 정묘호란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형제국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 후궁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청이라고 국호를 바꾸더니 우리한테 갑자기 씩 웃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우리의 신하의 예를 취해라. 예, 우리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윤집이나 이런 친구들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제 나오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전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근데 최명길이나 이런 친구는 현실론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전쟁이 힘들다라고 봤던 거죠. 예. 하지만은 주전론이 강해지면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병자호란을 맞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청이 조선의 군신관계를 요구했다. 예. 이게 직접적인 배경입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예. 답은 1번이 되겠고요.
선조가 의주로 피난하였습니다. 이건 뭡니까? 임진왜란 때의 얘기가 되겠고, 청이 나선 정보를 위해서 군대 파견을 요청했다. 예, 이건 효종 때의 얘기입니다. 예, 효종 때의 이 나선 정보를 시험 문제 내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여러분들, 바로 우리나라가 러시아와 어떻게 보면 최초로 접촉하는 모습의 표현이다라고만 여러분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근현대사 쪽으로 가면은 1860년대 연해주를 러시아가 차지하면서 우리나라의 국경선이 맞닥치는 모습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여러분들 바로 청과 러시아 사이의 국경 분쟁 속에서 청이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효정 때 우리가 북벌론을 준비를 하면서 그 군인들이 어느 정도의 전쟁에 나갔을 때 수행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조총부대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여러분들 나선 정보에 관련된 얘기다 라는 정도만 생각해 두십시오. 자, 그리고 네 번째, 강홍립 이걸 야구의 유명한 얘기죠. 바로 광해군의 신리외교에 관련된 얘기죠. 그쵸? 그 다음에 이괄이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서 평안도에 주둔한 인조 때의 얘기가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 정묘란, 병자호란. 예, 여기에 관련되는 얘기 속에 되는데 이괄이 후금의 침입에 대비해가지고 평안도에서 주둔했다가 나중에 이괄이 어때요? 그쪽으로 막 들어가가지고 막 난을 일으키는 거 뭐 복잡해지는 거죠. 예, 뭐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이 부분 좀 자세하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은 1번입니다. 자, 25번 볼까요? 자, 다음 글을 쓴 인물 그랬네요. 자, 어이구, 두 번째 줄에 비유컨대 재물은 대체로 우물가다. 아이고, 우물물에 비해서 소비를 강조했던 사람. 우물물을 파내면 파낼수록 거기서 더 많은 물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소비를 강조했던 사람 누굽니까? 박제가죠. 그쵸?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바로 실학을 얘기할 때 중농학과 중상학과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 역사 시험에서는 항상 능력 검정 시험 쪽에서는 인물론을 가지고 시험들을 등장시키더라.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술비임을 밝힌 사람 누굽니까? 바로 김정희가 되는 거죠. 예, 주사 김정희. 예, 제가 김정희 같은 경우에는 아하 북한산비를 금속방록을 통해 가지고 바로 이걸 밝혔던 사람, 추산처로도 유명했던 사람, 스네안도로도 유명한 사람. 예, 그런 사람. 서울 출신으로 규장과 검사. 예, 이 친구가 박제가죠.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양반전에서 양반의 위선과 무능을 비판하였다. 누굽니까? 박지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바로 택리지 이중환이라는 친구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대동여지도 예, 김정호가 되겠죠. 예, 모든 내용들은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하고 수업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간단한 해설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26번 잠깐 보실까요? 자, 가에 들어갈 작품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자, 어이구, 단원 김홍도의 작품. 이러한 형태의 문제는 이번에 처음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아예 대놓고 한 인물을 가지고 그 사람이 여러분들 작품을 아닌 거 하나만 골라라. 뭐 이런 내용인 것이 여러분들 여기서 등장을 했네요. 그럼 여러분들 김홍도 작품 아닌 거 여러분? 자, 이거 김홍도 작품들 일본에 보시니까 뭐 서당도 있고요, 막 씨름도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5번에 보시면요, 이게 여러분들 김득신의 유명한 작품인데 노상아련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과정에서 이 작품이 노출이 많이 됩니다. 김득신의 작품 가운데서. 물론 가장 유명한 건 파적도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 회화사에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작품인데 이 노상아련도는 왜 우리한테 노출이 많이 되는 거냐면 바로 조선시대의 양반과의 신분사회의 모습, 그쵸? 바로 성인들이 양반을 대하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작품보다는 그런 쪽으로 좀 자꾸 접근을 시켰던 여러분들 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김득신의 작품으로서 여러분들 노출이 자주 됐던 작품이다 라고 보시면서 이 문제는 판독을 해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답은 5번입니다. 예. 좋습니다. 자, 27번 한번 보실까요? 자, 27번. 자, 가종교에 대한 설명 그랬습니다. 어이구, 요즘에 뜨고 있는 여러분 서학입니다. 말 그대로 뭐 항상 능력검정 시험뿐만 아니라 막 수능에서든 또 어디에서든지 자주 등장하는 바로 죽은 사람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는 것은 여기서 그만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죠. 예, 바로 서학 얘기입니다. 자, 그럼 1번 하늘의 제사 지내는 초제를 거행했다.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 뭡니까? 도교죠. 그쵸?
왕조의 교체를 예언하며 백성의 호응을 얻었다. 이건 여러분들 19세기의 뭐 정감록 이런 것이 되겠죠. 정도령이 나라를 만들 것이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인내천사상, 인간평등 뭡니까? 동학이죠.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유불선을 바탕으로 민간신앙, 이것도 동학의 얘기가 되겠죠. 바로 여러분들 서학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뭡니까? 우리나라는 묘한 특징이 있죠. 17세기에 청에 가서 학문의 입장으로 수용을 해왔다가 18세기 말에 종교로 발전했던 거. 이게 서학입니다. 오케이?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이제 28번이 하나 있는데요. 28번은 여러분들 바로 분당의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항상 강조하지만 사화나 분당은 요즘에 시험이 가는 추세가 아닙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배제하면서 가는데 시험에 안 등장하는 건 아니죠. 근데 예전처럼 뭐 사화도 무슨 뭐 구체적인 내용들 막 그 다음에 분당도 막 노론 소론 여기서 갈라져서 신파벽파 갈라지고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전의 트렌드 같은 쪽으로 여러분들 공부를 여러분들 분당을 하실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런 내용 딱 내놓고 어디에 해당되는 연표에서만 골라라. 이 정도가 여러분들 가장 무난한 여러분들 분당의 문제이지 않냐 싶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남인을 몰아내고 소론 노론들을 대거 증용하셨다면 소론 노론 합쳐가지고 서인이죠. 서인이 소론 노론으로 갈라지는. 그러면은 결국은 여러분들 남인을 몰아내고 소론 노론 이렇게 나오는 시점이니까 아하, 이건 숙종대의 환국대의 얘기겠구나. 이렇게 가셔야죠. 그냥 서인과 남인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얘기가 나온다면 예송도 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 여기서 또 몰아냈다 이런 표현 나온 거 보니까 여러분 이건 환국대의 얘기네요. 그러면 한국은 세 번에 걸친 한국이 있거든요. 경신한국, 기사한국, 갑술한국. 예, 그런데 여러분 오른쪽에 봤더니 폐위되어 사가에 계시던 중전마마도 구의에 복이 되셨다는 분, 인연환업을 얘기하는 거네요. 예, 바로 장희빈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마지막 사화인 여러분들 어때요? 바로 사화라뇨? 예, 갑술한국이 되겠네요. 그쵸. 근데 여러분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뭡니까? 예송, 갑인 예송이 있는 현종대, 그리고 영조의 시기, 그러니까 다우 숙종대 황국, 이렇게 풀어가는 곳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문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해설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분단과 사화 이런 것들을 공부를 어느 쪽으로만 대비하면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답은 3번입니다. 자, 29번 오케이. 제가 여러분들 항상이지만 조선 후기의 경제 상황은 항상이지만 시험 문제가 등장을 시키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그랬죠. 토지제도가 있고 이번 차수에 등장하지 않은 수치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농업산업, 수공업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단독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상업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상인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자, 의주의 만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로 책문우시를 통해 청과의 무역빙고, 그 다음에 평양에 있는 유상입니다. 그런데 나에서 봤더니 금난정권은 신해통공 이후에도 금난정권을 행사했다. 바로 시전상인들이 갖고 있는 권리죠. 그쵸? 예. 그러고 났으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나에 있는 평양의 유상은 사상이기 때문에 전혀 이 문장하고 관련이 없게 되겠죠. 그쵸? 답은 2번입니다. 개성의 송사. 얘는 단독으로도 등장하는 애라고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여러분들 그 인증의 기출에서 나왔습니다. 예, 사기치부법이라는 독자적인 회계법. 예, 이게 여러분 이제 서양식 복식부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개성의 여러분들 이 송사들이 이 사기치부법 이런 것 자체가 여러분들 굉장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용도와 추초와 돈의 쓰임새 이런 것들을 굉장히 크로스로, 예, 같이 이 용도가 이렇게 쓰였으면 거기에 추천은 어떤 거나 이런 것들을 전부 어때요? 복식부기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예전에 한번 여러분들 문장에서 나왔던 겁니다. 예, 뭐 처음 나온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라에 보시면 경강상인, 한강을 중심으로 움직였던 여러분들 선상이죠. 그죠? 그 다음에 부산의 내상, 예, 대도약했던 친구들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30번. 다음 자료가 저술된 시기 그랬습니다. 자, 오랫동안 체납된 환고, 예,
이런 것들이 딱 등장을 하고 체납된 왕국을 막 징수하고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됐습니다. 경세유표네요. 정약용의 여러분들 지방행정에 관련된 모아진 채 바로 여러분들 19세기 세조정치기 상황이죠. 바로 삼정의 분란, 환국, 전정, 군정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여러분들 바로 그때의 모습이 되겠죠. 자, 그럼 1번 을사사화. 예, 이건 여러분들 조선적일 때 사화가 있었던 마지막 사화죠. 명종 때의 모습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조직계제. 이건 여러분들 조선 초에 태종 때부터 실시를 했다가 그 다음에 세조 때 다시 실시하는 모습. 그 다음에 사병의 역파. 이것도 태종의 모습이겠죠. 그죠? 비변사를 중심으로 소수의 가문이 권력을 행사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전형적인 세도 정치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조전락을 인명을 둘러싸고 사람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바로 누구 때? 선조 때 붕당이 시작되는 모습이 되겠죠. 그죠? 좋습니다. 30문제 정도를 봤는데, 야, 역시, 여러분들, 우리가 뭐, 수능 문제는 아니고 20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술하는데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 특별한 직원 이런 거 없으실 텐데, 와, 이거 50문제니까 역시 30문제를 했는데도, 예, 저도 힘드네요, 여러분. 예. 자, 이제부터 여러분 서서히 여러분 이제 근현대사 쪽의 얘기도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어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31번에는 인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제가 뭐예요? 따로 별도로 인물, 장소, 시사적 부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따로 5문제로 제가 묶어둔다 그랬죠. 예, 그 중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이거 상식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같아요. 최치원 바로 여러분들 통일신라 때 육두품이었다가 바로 시무십조 올렸다가 여러분들 어떻게 됐어요? 나라에서 안 받아들여주니까 산속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 예, 맞네요. 그 다음에 정몽주 절개와 우리 너무 당연한 얘기죠. 예, 유성령 징비록 임진왜란에 걸리는 사람. 홍경래는 뭡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죠. 세조정치기 1812년에 바로 홍경래이다. 평안도 사람들의 차별에 대해서 반대했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학농민군의 지도자. 그럼 최소한 전봉준, 김계나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윤봉길, 인해국단원, 예, 1932년에 상하이에서, 맞죠? 예,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절대로 무슨 공부를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맞춘다 이런 것보다는요, 아주 포괄적인. 그러니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우리 국민이든 제외국인이든 간에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 보편적인 부분들을 우리는 알아보자. 이런 부분이 가장 근본적인 취지라고 생각하시고 평상시에도 여러분들이 즐겁게 여러분들 역사에 관련된 책도 좀 읽으시고 예,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도 싶습니다. 예. 자, 32번. 자, 가에 들어간 답변 그랬습니다. 어이구, 이건 이제 또 어디를 물어보고 있나요? 장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당히 조금 구체적으로 갔네요. 자, 무이사 극락전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교재에 딱 보면은요,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건축물을 하게 되면은, 15세기에 가면은 건축물들이, 자, 여러분들 어때요? 바로, 우리가 숭례문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 평양의 보통문 이런 것들 여러분들 나라에서 실용적 건축물로 짓는단 말이죠. 그런데 세종 때 여러분 강진 지역에 굉장히 단아한 여러분들 바로 사찰이 하나 지어집니다. 그게 무이사 극락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15세기에는 그런 것이 지어진다는 게 상당히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그걸 보여드리는 게 하나 있거든요. 바로 강진에 있는 겁니다. 그럼 강진하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막 정약용의 유배지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러네요. 답은 정약용 유배생을 하던 다산초당을 추천해요. 예, 이걸 여러분들 요구했던 거고, 만약에 무이사 극락전이 여러분들이 힘드셨다면, 그 밑에 보시면, 요새의 백년결사. 예, 바로 보조국사 진울의 수선사 결사를 했던 것은 바로 어느 쪽? 순천 쪽이 되겠고, 강진의 백년사. 예,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 이거 불교사를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잡아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만약 무이사 극락전이 아니더라도. 그 다음에 고려시대 청자가 유명했던 걸로도 제가 여러분한테 항상 말씀드립니다. 강진 부안지역. 그쵸? 예, 그 강진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 어디 1번부터 잠깐 볼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 지역의 문제가 상당히 구체적으로 등장했네요. 율곡이이가 태어난 오족의 강릉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태계유황 도산서 안동이죠. 이걸 잡을 수 있죠, 항상. 그 다음에 팔만대장, 이것도 잡을 수 있네요. 합천의 인사죠. 그쵸?
그 다음에 대가야 어딥니까? 고령이죠. 아이고, 지역이 구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은 우리가 많이 알 수 있는 그 정도 지역이 등장했네요. 예, 답은 2번입니다. 자, 33번은요. 예, 다음 상수가 올려진 시기의 연표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자, 최익현의 상수거든요. 그럼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60년대부터 여러분도 68년도부터 해가지고 흥선대원군한테도 대놓고 상수를 올리고 70년대에도 있고 그 다음에 어때요? 계속 가는 과정에서 등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최익현의 상수만 갖고 좀 과연 그런가요? 그러시면은 자, 이 몇 가지 문제는 실로 전하께서 어려서 아직 천사를 보지 못했던 시기에 생긴 일들입니다. 예, 키워드가 좀 보이시죠? 왕이 어렸답니다. 최익현이 모실 수 있는 왕은 여러분들 어때요? 기본 베이스가 고종밖에 없습니다. 1905년에 스시마성 가가지고 순절해버리고 얘기도 순절 못 봐요. 그럼 고종이란 얘기인 것 같네요. 그러면 어려서 그랬는데 지금부터 임금의 권한을 발휘하시고 예,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최익현이 바로 73년도에 1873년에 상소를 올려서 흥선대원군을 하야시키고 고종을 친정하게 만드는 그 과정이 되는 거겠죠. 그죠? 바로 1873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문제가 그렇게 굉장히 세부적으로 연표를 쪼개놓은 것도 아니죠. 바로 뭡니까? 바로 다의 시기 1871년에 호포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1876년 강화도 조약까지 가는 그 사이 예, 다음 정도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1873년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34번이네요. 의외로 여러분들 여기 이번에는 또 이제 흥선대원군 시절에는 여러분 두 가지죠. 바로 흥선대원군의 바로 왕권 강화나 민생 안정의 정책이나 아니면은 통상수교 거부 정책 가운데서 시험 문제냐. 이번에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 연애 수자기 그 다음에 광성보 이런 거 나온 거 보니까 뭡니까? 1871년에 심리학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문제가 심리학으로 그냥 물어본 게 아니고 이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사건 이후에 일어난 일은 뭡니까?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 통상수교 거부 정책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막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보다는 명확한 거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자, 어느 국가에 관련된 얘기냐, 어느 장소에 관련된, 어느 장소에서 벌어진 일이냐, 또 하나는 순서대로 가십시오 라고 항상 말씀드렸죠. 그죠? 병인 밖에 있고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 있고 병인 양요 있고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있고 신미양요 있고 그 다음에 척화비 세우고 예, 이런 식으로 가듯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답 뭡니까? 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오페르트 남은금묘 68년 얘기 제네럴 셔먼호 66년 얘기 외교장관 이건 병인 양요니까 66년 얘기 그 다음에 프랑스 로드레드기 양화진의 이것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60년 병인 양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35번 잠깐 보실까요? 자, 가나 조약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요 조약들은 우리가 사료를 훈련하면서 볼 수 없는 사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감각적으로 충분히 쉬운 사료예요. 가사료는 자주 보는 사료고 다 사료가요. 자, 가보시면 대조선국 군주는 세 번째 조문이니까 미국 관리와 국민이 똑같이 혜택을 입도록 해주세요. 바로 이게 그 유명한 1882년에 조미수 통상조약에서 최일국 대유 규정이죠. 그쵸? 근데 이제 근데 여러분들 금방 보시면 아시겠죠? 프랑스국 국민들이 바로 우리나라와 조약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1886년에 조프 통상조약이죠. 그죠? 그러면 조프 통상조약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죠. 뭡니까? 이때부터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천주교를 포교를 인정받고 나서 이 조약이 맺어졌더라 이 얘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여러분들 19세기 여러분들 개항을 하는 조건 자체가 항상 천주교 포교에 있죠. 이게 있어야만이 바로 조약을 맺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디든지 좀 늦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1번 이제부터 여러분들 한번 잡아볼까요? 틀린 거. 양국의 무제한 유출과 무관세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뭡니까? 강화도 조약이죠. 그쵸? 뭐 조율수호, 조규, 구록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냥 일단 담보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 상인의 내지 통상권이 최초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내지 무역하겠습니다. 조청상민 수입무역 장장이죠.
그죠? 공사관 경비 목록에 군대 주둔 조항이 있습니다. 뭡니까? 이모군락 이후에 재물도 줘야겠죠. 그죠? 자, 프랑스 천주교 포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답은 4번. 자, 가나 조약 체결 이후에 사절단으로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 조약 체결 이후에 사절단으로 보빙사는 여러분들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미국의 1883년에 조미수호 통상 조약 이후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관련이 없죠. 예, 좋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잠깐만 쉬었다가 여러분들하고 또 정리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